사람들은 나를 보고 표정이 없다, 송곳 같다고 하지만 내 기억 속의 어린 해찬은 전혀 다른 모습이야. 내 유년은 충남 청량의 깊은 산골이 전부였어. 눅눅한 흙냄새, 밤이면 들려오던 개구리 울음소리.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지. 봄이면 칡뿌리를 캐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어죽을 끓였어. 겨울밤에는 쥐불놀이 연기 속을 미친듯이 뛰어다녔고 공부? 솔직히 재미없었어. 아등바등 사는 게 싫어서 그냥 느긋하게 살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 나는 골목대장이었어.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 집에 닭이 많았거든. 계란 한 알이 금값이던 시절 나는 친구들과 실컷 놀다가 배가 고파지면 다 불러 모아 닭을 잡아먹였어. 치킨이 권력이 되던 시절이었지. 유복했어.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던 아버지는 면장이셨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딱 한 번 어머니에게 반항한 적이 있어. 형들이 입던 헌옷만 물려받는 게 너무 싫어서 가위로 그 옷을 반토막 내버렸지.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제야 나는 새 옷을 얻어 입었어. 사실 나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어. 상고로 가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지. 그러다 우연히 작은 형님이 다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놀러 갔는데 너무 멋지고 좋은 거야. 이때부터 진로를 바꿔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고 공부하기 시작했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수학이 발목을 잡았지만 과외에서 대학 갈 생각 말하는 아버지의 불호령을 들으며 혼자 힘으로 서울대 공대에 턱걸이했어. 섬유공학과였는데 내가 갈 곳이 아니었어. 재미도 없고 F학점이 4개나 쏟아졌지. 결국 반수를 선택했고 나는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어. 이때만 해도 나는 학생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러다 1972년 10월 17일,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변곡점 중 하나인 10월 유신이 선포된 그날, 저녁 먹고 술이나 한잔할까 싶어 교정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군용트럭 20대가 학교로 들이닥쳤어. 집총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근처 중국집 진화춘으로 도망쳤어. 짜장면을 코로 마시는지 입으로 마시는지도 모른 채 허겁지겁 먹고는 학교를 빠져나와서 곧바로 고향 청양으로 도망치듯 내려갔지. 청양에 내려간 날 아버지와 밥상을 같이 했는데 아버지가 정색하시며 화를 내셨어. 지금의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다르다. 박정희는 자기가 총통을 하려고 영구 집권하려고 유신을 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독재지 절대로 유신이 아니다. 유신이란 국가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통치 철학을 의미하지만 박정희의 유신은 강력한 국가 통제와 종신 집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야. 4.19가 일어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다 도망치고 나면 그 4.19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호통치셨지. 나는 가져갔던 짐을 풀지도 않고 다시 챙겨 서울로 올라왔어. 나라가 망가지는데 데모도 안 하고 뭐 하냐는 아버지의 그 질책이 도망치려던 나를 일깨운 거야. 서울에 와서 하숙집을 뒤지며 남은 친구들을 찾아다녔지. 그렇게 시작한 작은 대화들이 내 인생을 바꾼 학생운동의 첫 발자국이 되었어. 이때만 해도 국가 권력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공개적으로 데모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학생운동의 주된 방식은 사회과학 공부를 하거나 야학을 열고 농촌으로 내려가 농화를 하는 시기였지. 현장 속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며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당장 거리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기층에서 힘을 축적할 것인가. 이른바 현장 보존론과 당면 투쟁론의 대립이었지. 전자는 민중 속에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후자는 더 늦기 전에 당장 유신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어. 서울대 물리대 쪽은 당면 투쟁 분위기가 특히 강했어. 그 결과가 바로 1973년에 벌어진 유신 이후 최초의 시위로 기록된 12데모야. 이때 당면 투쟁론이 힘을 얻는 데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 그러니까 DJ 사건의 영향도 컸어.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 납치됐다가 닷새 만에 동교동 골목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신문에 대서 특필됐지.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 아, 이 정권은 사람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납치해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유신은 반드시 끝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를 확 밀어붙였어. 그 시위에서 나는 현장 동원 역할을 맡았어. 그런데 분위기가 워낙 살벌하다 보니 학생들을 끌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았지. 강의실에 들어가 설득을 해도 다들 고개를 돌렸어. 결국 포기하고 강의실을 나왔는데 그때 한 친구가 도서관 앞에서 갑자기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우르르 뛰쳐나왔고 그 앞에서 플래카드를 펼치자 자연스럽게 시위대가 만들어졌지. 한 200명쯤 됐을 거야. 학교 안을 2시간 정도 돌았을까. 결국 경찰이 들이닥쳤어.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연행됐고 뒤에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나도 학교 담장을 넘어
도망쳤어. 그날 구속자가 20명이나 나왔고 시위 주동자 대부분에게 수배가 떨어졌어. 나도 수배자가 돼서 한동안 숨어 다녀야 했지. 하지만 이 시위를 기점으로 데모는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 그러자 박정희 정권도 슬슬 유화책을 쓰더라고. 12월 초 구속된 학생들을 모두 석방했고 수배도 해제됐어. 당시 사회학과 학장이던 이혜영 교수한테 얼마나 꾸지람을 들었는지 몰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나 한다고 말이야. 나한테 도망 다니면서 뭐 했냐고 묻길래 도망 다니느라 바빴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고 말했지. 어쨌든 선도투쟁은 성공했고 다들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 내년 봄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결과가 바로 민청학년 사건이야. 민청학년, 정확히는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한국 최초의 전국 단위 학생운동이었지. 1974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유신 철폐와 민주 헌정 회복을 위한 전국적 시위를 계획했어.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지.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거든. 4월 3일 나는 밤새 찍은 유인물을 들고 학교에 갔어. 그런데 순식간에 사복 경찰들이 나를 에워쌌어. 정보가 센 거야. 이대로면 유인물 한 장도 못 뿌리고 잡혀가겠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인물 절반을 확 뿌려버렸어. 그러자 형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나는 그대로 짓밟혔지. 피투성이가 됐어. 그날 밤 정부는 민청학년을 빌미로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어. 민청학년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거였지. 긴급조치 4호는 유신체제 하에서 내려진 9개의 긴급조치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한 조치였어. 학생운동 조직을 뿌리째 제거하기 위한 말 그대로 초법적 칼날이었지. 민청학년에 가입하거나 동조한 것만으로도, 심지어 시위를 위해 집단 결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하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어. 민간인이었지만 일반 법정이 아니라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졌고 사법적 방어권은 사실상 사라졌지. 이때 시인 김지한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우리는 모두 북한의 조종을 받는 불온 세력으로 규정됐어. 정부는 민청학년의 배후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이른바 인혁당 사건을 끌어냈지. 하지만 그건 중앙정보부가 고문과 협박으로 만들어낸 가공의 조직이었어. 정권은 늘 그래. 국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간첩을 필요로 하지. 이미 1964년에 와해된 인민혁명당을 다시 불러내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뒤에 북한 지하 조직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꾸며낸 거야. 그 결과는 참혹했지. 민간인들이 비상군 법회의에 회부됐고 고문 사실을 폭로하는 증언은 기록에서 지워졌어.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불과 18시간 만에 다음날 새벽 8명 전원이 처형됐어. 나도 그때 정말 크게 당했어. 생전 처음 고춧가루 고문을 당했고 나중엔 내가 죽은 줄 알았다는 얘기도 들었어. 하도 맞아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잡혀왔고 나는 어느새 주모자급으로 분류돼 있었어. 내 동료들에게는 현상수배가 붙었는데 1계급 특진의 현상금이 200만 원이었어. 지금 돈으로 치면 2억쯤 될 거야. 수사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넘어간 뒤에도 상황은 끝이 아니었어. 매일같이 불려나가 맞고 고문당했지. 수배자들의 행적을 대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몰랐어. 모른다고 하니까 연탄 난로에서 집게를 빼서 눈가를 뽑겠다고 들이대더라고.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일주일 동안 아침에 끌려 나갔다가 오후에 시체처럼 돌아오니 주변에서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대. 영장이 떨어진 뒤에도 바로 구치소로 보내주지 않았어. 워낙 많이 잡아들여서 방이 없었던 거야. 유치장에는 쥐가 돌아다니고 빈대가 들끓었어. 밥은 꽁보리밥에 단무지. 난 그런 걸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 처음엔 도저히 못 먹겠더니 사람이라는 게 또 적응을 하더라고. 아무튼 7월이 돼서야 서대문 구치소로 이송됐어.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진짜로 구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배정된 방이 리평 남짓한 공간에 30명이었어. 화장실 앞에서 무릎 꿇고 저녁 때까지 버텨야 했고 첫날 밥은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지. 내 수번은 빨간색이었어. 특별 감시 대상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내가 데모하다 들어온 걸 알고 나자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어. 자리를 옮겨주고 자연스럽게 방장 역할도 맡게 됐지. 탄원서도 많이 써줬고 내 덕분에 형량이 줄어든 사람들도 있었어.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절도범, 폭행범, 간통죄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인혁당으로 들어온 김용원 선생이야. 내 방 맞은편에 계셨어. 여고 교사였는데 수업 중에 붙잡혀 왔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수화를 했어. 재소자들끼리 하는 교도소 수화가 있었거든. 선생이 자기는 곧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75년 2월에 석방되고 얼마 안 돼서 사형을 당하셨지. 운 좋게 석방은 됐지만 자유는 아니었어. 언제든 재범 우려가 있으면 다시 잡혀갈 수 있었어.
학교도 못 가고 형사는 매일 집 앞을 지켰어. 외출하려면 신고해야 했고 갈 곳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 집뿐이었어. 그즈음 집사람이 나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어. 아내하고는 대학 다닐 적에 사회학과 연합서클에서 처음 만나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뒷바라지를 계속 해줬어. 그런데 졸업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결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 거지. 헤어지자고 하더니 그 뒤로 전화로 안 받아. 미치겠더라고. 그래도 저리 매정하게 구는데 어쩌겠어. 포기했지. 그래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헤어지고 1년 반쯤 지났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사귀어보자 그러더라고. 나를 만나다가 다른 남자들을 보니까 애들 같아서 싫더래. 그렇게 만나서 78년에 결혼했지. 신촌의 중국집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코스 요리를 시켰어. 그때 장인어른하고는 따로 얘기를 좀 나눴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가족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데모는 계속 할 거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그랬지. 데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도 책임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승낙을 하셨어. 허락을 받고 나서 정식으로 부산에 있는 처가에 인사를 갔는데 도요타 슈퍼살롱이 마중을 나온 거야. 당시 최고급 수용차였거든. 이게 뭐지 싶어서 멈칫했어. 그때까지도 처가가 뭐하는 집안인지 잘 몰랐거든. 처가에 가보니까 집도 근사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은 거야. 슬쩍 물어봤더니 택시, 트럭, 건설회사 이런 걸 한대 큰 사업하는 집안이었던 거야. 참 고약스럽게 됐다 싶었어. 나는 데모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진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번역도 하고 출판사 일도 하다가 광장서적이라는 서점을 차렸어. 신림 사거리가 위치가 좋아서 책이 잘 팔렸어. 그러다 돌베개라는 출판사도 차렸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내가 직접 기획에 참여해서 학교는 죽었다 이런 책을 내니까 책이 팔리더라고. 내가 기획한 책 중에 제일 성공한 책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광기에 맞서 백장미라는 비폭력 저항단체를 조직했던 대학생들의 실화를 다룬 책인데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은 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지. 이렇게 75년부터 80년 복학하기 전까지의 5년 동안이 내 인생의 기본 방향과 가치관, 신념을 정립하던 시기였어. 매일 책을 읽고 토론하며 살았고 80년 이후에는 그것을 현실에서 풀어가는 실천의 과정이었지. 당시 나는 서점과 출판사를 하며 제야 인사들과 조심스럽게 연결되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다음 국면을 준비하던 시간이지. 그 시기는 동시에 박정희 유신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어. 나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 이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당장 우리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머지않아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말이야.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성이 울렸어. 박정희가 사망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박정희가 죽자마자 신군부 세력이 빠르게 결집하기 시작했거든. 최규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군부 정권이 그대로 연장될 게 뻔해 보였어. 그래서 생각했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겠다. 저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명동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이야. 유신 철폐를 외치고 싶었지만 집회를 열 수는 없었어. 그래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사람들을 모은 거지. 날짜는 1979년 11월 24일. 나는 하객으로 참석했는데 며칠 뒤 서빙고 보안사로 끌려갔어. 보안사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서빙고는 처음이었어. 수사실에 들어가자마자 덩치 큰 놈들이 달려들더니 말 한마디 없이 구두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두들겨 맞았지. 안경은 산산조각이 났고 나중에 보니까 벽이 온통 피투성이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번에는 진짜 죽는구나. 매일같이 맞았어.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그놈들한테 이렇게 말했지. 구속시킬 거면 빨리 구속시켜라. 집사람이 곧 해산이라 친정에 가야 하는데 내가 구속될 거면 혼자 가라고 말해야 한다. 그랬더니 나를 담당하던 군인이 비웃듯 말하더라고. 이놈아, 너는 구속이지. 그래서 나도 버럭했어. 내가 뭘 했다고 구속이냐. 당신이 내 안경을 깨뜨렸으니 안경이나 물어내라. 그랬더니 나흘쯤 지나서 정말 벤츠에 나를 태우고 종로로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안경을 2개나 맞춰주더라고. 기왕 나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자고 했지. 근처에 불고기집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어이없어 하면서도 불고기를 사주더라. 둘이서 밥을 먹고 다시 서빙고로 돌아왔어.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 12월 8일쯤 석방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지하게 맞았어. 마지막 교육이라나 뭐라나 첫날만큼은 아니었지만 의자에 묶어놓고 구두발로 걷어차면서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 그리고 서빙고 정문 앞에 나를 내팽개치듯 버렸어. 그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래도 살아나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없이 달렸어.
언덕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와서 한강까지. 그렇게 2주 동안 고문을 당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온 거야. 집에 가보니 집사람이 정말 많이 울었더라고.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 하니까 결국 혼자서 처가로 내려갔어. 나는 따라가지 못했지. 얼굴이 너무 엉망이라 도저히 갈 수가 없었거든. 다행히 집사람은 순산했고 나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야 처가로 내려갔어. 그리고 그 사이 12월 12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 1980년 3월이 오기 전 나는 복학을 준비했어. 여러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지. 밖에서 도망다니는 것보다 학교로 돌아가는 게 투쟁하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어. 막상 개강을 하고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당시 학생회는 교련 반대 같은 의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우리 같은 복학생들은 생각이 달랐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계엄 철폐를 전면에 내걸어야 할 때라고 봤지. 그때 학생회 쪽에는 유시민이 있었고 복학생 쪽에는 김부겸이 있었어. 복학생 그룹이 단상에 올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유시민이 마이크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붙었지. 말 그대로 옥신각신이었어. 신랑이 끝에 간신히 마이크를 얻었고 김부겸이 단상에서 연설을 했어. 그 연설이 먹혔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계엄 반대로 전환된 거야. 그 흐름을 타고 5월 13일부터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와 철야 농성이 시작됐어. 그리고 80년 5월 15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집결했지. 이날 처음으로 노래패가 등장했어. 다 함께 상록수를 불렀는데 이상하게도 그 노래 하나로 엄청난 일체감이 생기더라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능성이 느껴졌어. 그때가 진짜 결정적인 기회였어. 무려 10만 명이 수도 한복판에 모여 있었거든. 이런 규모를 군사력으로 어떻게 진압하겠어. 그대로 청와대 앞으로 가서 철야 농성을 하고 국회를 움직였으면 분명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회장 심재철이 회군 결정을 내려버렸어. 우리 복학생 그룹에는 통보만 왔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 그때 회군만 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 끝장을 봤더라면 80년의 광주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 이날의 실패를 평생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그 이후 나에게는 수배가 떨어졌어. 그래서 집사람과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도망을 다녀야 했지. 그렇게 숨어 다니는 와중에 광주항쟁이 터졌어.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면서 계속 도망쳤어. 그러는 사이 동지들은 하나둘 잡혀갔고 결국 나만 남았어. 수사 인력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집중됐지. 숨을 만한 곳에 연락을 하면 이미 형사들이 다녀갔다며 오지 말라는 말만 돌아왔어. 그러다 선배의 소개로 선배 친구 집에 숨어들었어. 며칠은 무사했지.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 그 순간 알았어. 아, 끝났구나. 문을 여는 순간 권총이 눈앞에 들이대졌어. 그렇게 체포됐지. 처음에는 남산중앙정보부로 끌려갔어. 며칠을 두들겨 맞다가 다시 합수부로 옮겨졌지. 거기서는 정말 말도 못하게 맞았어. 얼마나 맞았던지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누운 채로 몸을 밀며 다녀야 했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나를 담당하던 사람 중에 조선대를 다니다 군에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광주 출신이었거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 친구가 나를 때리는 신용만 하면서 대신 소리만 지르라고 하더라고. 덕분에 그나마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어. 이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어. 조서를 작성하는데 부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다 써놓은 상태였거든. 내란이 성공하면 김대중이 너한테 뭘 시켜주기로 했냐, 이런 걸 묻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조작된 조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어야 했지. 민청학년 때는 면회 한 번 안 오시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자주 면회를 오셨어. 재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청하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재판을 챙겨보신 건 꼭 나 때문만은 아니었어. 김대중 재판을 직접 보고 싶으셨던 거야. 그러다 아버지가 법정에서 사고를 치셨어. 김대중에게 반국가단체 수괴죄를 씌우는 재판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치신 거야. 이게 재판이냐, 재판다운 재판을 하라.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는 안 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아버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소리치는 걸 평생 처음 봤거든. 평소엔 나한테 늘 시국이 엄중하니 언행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결국 당신이 참지 못하고 터뜨리신 거지. 한편 나를 변호하던 국선 변호인은 자기 마음대로 변론을 하고 있었어. 내가 반성하고 있다느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느니. 그래서 법정에서 내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지. 내가 언제 반성한다고 했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변론합니까? 나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 재판이 과연 정당한 재판이냐? 이 군사법정이 혁명 재판부인지 쿠데타 재판부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만일 이 재판이 혁명 재판부라면 혁명의 대의명분은 무엇이냐? 수천 명의 광주 시민을 살상하고 전국에서 수천 명의 학생 시민을 구속한 혁명의 명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라. 명분이 없는 혁명은 없다. 그것은 바로 권력을 뺏는 쿠데타다. 이 재판이 혁명 재판부가 아니라
쿠데타 법정이라면 내란 음모를 자행한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오랏줄로 묶여있는 김대중 선생, 문익환 목사, 이문영 교수, 고은 시인, 한승원 변호사를 비롯한 우리 24명의 동지들이 아니라 전두환 일당인 바로 당신들이다. 박정희가 18년 만에 비참한 종말을 구했듯이 당신들 전두환 일당도 10년이 못 가망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심판이다. 무수한 동포들이 비명에 사라져갔는데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다. 나는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결국 DJ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때 내 혐의는 내란 음모 교사, 내 조작된 조서 때문에 DJ가 사형을 받았다는 생각에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죄송했지. 사실 그 전까지 나는 DJ와 깊이 이야기를 나눌 인연은 없었어. 그런데 내란 음모 사건으로 한순간에 모두가 일당이 돼버린 거야.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DJ를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알겠더라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최후 진술만 몇 시간이었어. 들어보니 유언이었지. 설령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 말을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시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 그날 나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어.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군 교도소로 끌려갔지. 모두 독방이었고 창문도 없었어. 벽 한쪽에 공기통 하나, 화장실도 없었지. 하루에 딱 한 번만 화장실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공포가 밀려왔어.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처음엔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슨해졌어. 목욕도 DJ와 함께 했고 그 겨울에 문익환 목사님은 냉수마찰을 하셨어.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추워서 덜덜 떠는데 예순이 넘은 분이 그러는 거야. 목욕탕에서는 문익환 목사님과 박용길 장로님의 러브스토리를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아.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푸시업을 했어. 하루에 1000개씩 했지. 아이러니하게도 몸은 점점 좋아졌어. 이후 안동 교도소로 이감됐고 거기서는 책을 많이 읽었어. 특히 성경의 욥기를 반복해서 읽었지. 시련을 견디는 이야기잖아. 그때 내 마음하고 잘 맞았어. 그러다 춘천 교도소로 옮겨졌는데 82년 12월 24일 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는 거야. 풀려난 거였지. 그날 눈이 참 많이 왔어. 서울로 들어오면서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정말 별천지 같더라. 밤늦게 집에 도착했어. 거의 3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는데 딸 현주가 안방 문을 잠가버리는 거야. 낯선 남자가 갑자기 집에 왔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먹고 싶다는 건 전부 사줬어. 사탕도 하나만 주면 안 돼. 한 봉지를 통째로 사줘야 마음을 열더라고.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서야 조금씩 괜찮아졌어. 82년 말부터 전두환 정권이 이른바 유화 조치를 단행했어. 크리스마스 특사로 DJ와 내가 풀려난 것도 그 흐름 속에 있었지. 아마 전두환으로서는 체제가 안정됐다고 판단했고 미국을 방문해 정상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받고 싶었을 거야. 출소한 뒤 나는 직업운동가의 길을 선택했어.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그러니까 민청년을 조직했고 85년 3월에는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민통년에 참여했지. 생활은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 오전에는 출판사와 서점 일을 하고 오후에는 민통년 일을 했지. 민통년에서 조직 운영을 맡으면서 정책실 차장으로 재정까지 챙겼어. 문제는 돈이었어. 조직 운영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은 들어가는데 후원은 늘 불안정했거든. 그래서 고정 수입이 필요했어. 처음엔 보신탕을 잘하는 아주머니를 모셔서 식당을 차렸지. 그런데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손님이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손을 떼게 하려고 일부러 맛을 안 냈던 거야. 결국 식당은 접었어. 그 다음에는 장사가 잘 된다는 다방을 인수했지.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쯤 줬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인수하자마자 종업원들이 전부 그만두는 거야. 월급을 더 준다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알고 보니 티켓 다방이었어. 결국 그것도 망했지. 그러는 사이 87년이 도래했어. 전두환은 81년에 7년 단임 대통령이 됐지. 그러니까 87년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더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어. 경찰의 고문으로 한 대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야. 그런데도 전두환은 물러서지 않았어. 4월 13일 이른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지. 개헌은 없고 기존의 간선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었어. 그리고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 그 장면이 사진으로 보도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지.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렇게 6월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6월 항쟁이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 참여 계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대학생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어. 평범한 직장인들, 이른바 넥타이 부대가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거리로 나왔지. 시위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음료수를 건네며 함께했어. 이제 정권은 더 이상 일부 불온 세력의 난동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야. 그건 명백한 시민 전체의 목소리였으니까.
시민들의 거센 저항, 미국의 압박, 그리고 올림픽을 앞둔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결국 전두환 정권은 항복을 선언해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하지.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 복권, 그리고 구속자 석방, 이른바 6.29 선언이었어. 그때 내 느낌은 이겼다는 감정보다 드디어 사선에서 벗어났구나 였어.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가위에 눌리듯 살았거든. 그런 생활을 10년 넘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야. 그리고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나는 제야의 운동가가 아니라 정치인 이해찬의 삶을 시작했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정치인 이해찬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역사의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먼지의 멜랑콜리아였습니다.